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독서 대단원인 글의 구성과 독서의 방법으로 오늘 한번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쭉 다 했는데요. 소리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다시 녹음한 중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오늘은 글의 구성과 독서의 방법, 먼저 단원의 길잡이부터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글을 매개로 글쓴이와 의사소통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영상에서 1단원에 나온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의 본질에서 배웠죠. 첫 번째,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이다. 두 번째, 사회적 소통 행위이다. 세 번째, 지식 창출 행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자가 글을 잘 이해하고 독서 대상이 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며 다양한 독서 방법을 적용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단어를 왜 배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글의 특성, 그 다음에 독서 방법. 네,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고사는 없습니다. 백전불태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글의 구성 원리와 독서의 방법인데 그 중에 오늘은 글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구성 요소와 담화적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특별히 이 담화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글을 제대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글의 구성 요소는 단어, 문장, 문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계적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단위가 모여서 상위 단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단어를 보면 단어는 정말 중요하죠. 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으면 정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형식입니다. 논란은 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에 그리고 담화에 화제 역할을 하고요. 글쓴이의 뜻을 드러내는 진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네. 자, A는 B이다 라고 했을 때, 이 A의 문장이 바로 화제라고 볼 수 있고요. B라는 문장은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날개 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객관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요. 문맥적인 의미는 이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형성되는 의미를 뜻합니다. 특별히 문학에서 이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이 보통 일반 글에서도 이 문맥적 의미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으로 넘어가면 문장은 하나 이상의 주어나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글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하나 이상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배웠겠지만 문장은 완결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과서의 예를 가지고 오면 빨간 풍선이 하늘로 천천히 날아갔다 라고 하는 것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선이 날아갔다, 풍선이 빨갛다, 풍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풍선이 천천히 날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풍선이 날아가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다. 과거형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정말 중요한 뜻을 선택해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문단입니다. 독서에서는 이 문단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자가 사고를 전개하는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단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글쓴이의 사고 전개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단의 종류로는 중심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심 문장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씩, 맨 뒤에 나와 있는 미가씩, 맨 앞과 맨 뒤에 동시에 나와 있는 양가식 문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담화적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담화적 특성은 중요한 게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통일성과 응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성은 한 편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주제나 중심 내용을 향하여 집중되는 특성입니다. 응집성은 한 편의 글에 들어있는 여러 내용이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장치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입니다. 그런 언어적 장치에는 대용 표현이나 접속 표현 같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일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응집성은 언어적 장치니까 형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형식.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법정 스님의 조조 할인이라고 하는 글을 한 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았나요? 자, 이제 글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의 이제 중심 내용은 딱 보면 알겠지만, 극장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매우 치근하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되어 있고, 세 문장으로 됐는데 중심 생각은 두 번째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요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피로와 우수의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죠. 의미를 집중시키고 있죠. 이걸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표현이죠. 접속 표현, 역적관계 접속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정보를 대조시킴으로써 조금 더 두 번째 문장에 이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면서 두 문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나 대명사와 같은 언어적 장치들이 글의 내용을 연결지어주는 특성을 음직성이라고 합니다. 완결성과 강조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화적 특성과 글의 구성 요소를 알기 위한 제재로 오주석이라고 하시는 분의 추운 시절의 그림 세안도라고 하는 설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재의 계가는 다음과 같고, 주제는 이런 세안도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특징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 한번 읽어보고 다음 내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네 부분 정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 글 이해를 위해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23행부터 147쪽에 1행 부분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시대와 같이 풍속이 아름다운 시절에도 그 밤과 정당시처럼 어지럽던 사람조차 그들의 형편에 따라 빈객이 모였다가 흩어지곤 하였다. 요거는 추사가 사마천 사기 중에 급정열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147페이지 이제 연결지어진 부분이죠. 여기 읽겠습니다. 하물며 학위원의 적공이 대문에 써붙였다는 글씨 같은 것은 세상 인심이 저 박절함이 극에 다다른 것이리라. 이거는
역시 이제 급정 열전에 대한 거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처지에 대한 얘기와 인심이 박절함, 절박한 게 아니라 박절함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148페이지 10에서 15 15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우뚝 선 아름드리 늙은 소나무를 보라. 그 뿌리는 대지에 굳게 박혀 있고 한 줄기는 하늘로 솟았는데 또 한 줄기가 가로로 길게 뻗어 차양처럼 집을 감싸 안았다. 그 옆에 곱고 젊은 나무를 보라. 이것이 없었다면 저 허름한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겠는가. 윤곽만 겨우 지닌 초라한 집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저 변함없는 푸른 소나무이다. 멀리서나마 해마다 잊지 않고 정성을 보내주는 제자 이상적인 것이다. 이거는 제자 이상적을 상징하는 젊은 소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패러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9페이지 10번째 줄에서 14번째 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란 결국 석자 종이 위에 몇 번 마른 붓질이 쓸고 지나간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매운 인정과 그로 인한 씁쓸함, 고독, 선비의 굳센 의지, 옛사람의 고마운 정, 그리고 끝으로 허망한 바람에 이르기까지 필서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세안도를 문인화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이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자, 1번부터 2번, 3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3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소제목을 중심으로 이거를 가부터 다로 나눠보고 각 부분을 중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소제목들로 이제 적절히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소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화발에 담긴 세월의 씁쓸함이라고 하는 소제목은 세안도 화발에는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나타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나 세상과 인간이 담긴 문인화의 정수는 세안도에는 세상사와 사제간의 정이 담겨 있다. 세상사, 사제간의 정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배치에는 그 세안도는 여백과 형태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나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소제목의 두 번째 소제목 내용이죠.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는 세안도에는 당시 염량세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문단은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3문단은 세안도에는 보잘것 없어진 스승을 염려하는 제자의 정이 나타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세안도에는 세상사의 여러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문단은 세안도의 인장은 또 스승과 제자의 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문단, 4문단은 세상사에 대한 거, 3문단, 5문단은 제자의 정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번 문단별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 각 문단이 담당하는 역할을 좀 얘기해 보면 이 문단에서는 화제를 김정희의 정신에 맞추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가 3문단에서 스승과 제자의 정에 주목하고 있고 4문단에선 염량세태의 그 1문단에서 얘기한 염량세태의 세상사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마지막으로 인장을 통해 세안도에 찍힌 인장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문단은 옆에 나와 있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한 문단인데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어딘 것 같아요?
어디냐면 자, 여기죠. 자, 가장 뒷부분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에서 밑줄친 문장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와 구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냐면 자, 이 도서, 그 다음에 사제의 정, 요 두 가지가 중심 문장이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재구성한 문장을 한번 간단히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장, 장무, 상망은 사제의 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장무, 상망. 장무, 상망은 사제의 정을 잘 나타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와 그 특징을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 단어의 특징 파악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한자어를 많이 썼고요. 미술에 관련된 거니까 미술 관련 전문 어휘가 많이 쓰여졌고, 고풍스럽고 어려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게 요 글에서의 단어의 특징입니다. 문장의 특징은 감탄문과 의문문을 비교적 자주 사용하고 있고, 문장의 길이가 비교적 간단한 간결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 기법으로는 직유법을 많이 쓰고 있죠. 문단의 특징은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두 갈씩 문단이 주로 쓰고 있다는 거, 문단의 길이가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 이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통일성과 음식성을 분석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쭉 문장이 있는데, 자, 빠르게 한번 문장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읽었나요? 안 읽었으면 잠시 멈추고 다시 읽으세요. 자, 여기 부분에 통일성을 위반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맨 마지막 문장. 축제가 끝나면 중간고사를 잘 준비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 축제에 관련된 건데, 이 중간고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게 이 문장에서는 이게 중심 단어잖아요. 이게 생뚱맞은 부분이니까 통일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죠. 자, 1에서 응집성을 높이는 요소를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는데, 명사 회의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서 앞에 학급회의를 대신하여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는, 자,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인데 앞에 학생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 그리고는 접속부사인데 앞문장의 설문조사 실시와 뒷문장의 학생 참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시형용사와 대동사가 대동사인데 앞문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의견을 모으고 축제에 학생을 참여시킨다면 이라고 하는 앞문장을 지시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세안도의 한 문장을 골라 응집성을 높이는 요소를 한번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또는 다른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통일성을 해치는 요소가 또 뭐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 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준다면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고 여러분 세부 특기 능력에도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좀 길어진 느낌이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